최근 시장이 반도체주를 다시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도체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매월 10일, 20일 월간 한 달치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작년도도 7천억 달러 이런 수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화면은 반도체 부분의 수출 비중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절대 금액이 왼쪽 그래프고요. 오른쪽 그래프가 비율인데 23년도 정도만 해도 그때 반도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했겠는데 한 15% 정도 비중이 있었잖아요. 근데 반도체 현물 가격 자체가 작년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수출 단가 자체가. 이게 쇼티지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급 부족. 그러면서 어느새 한 15%, 20% 정도에 있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무려 지금 연초에 약간 꺾인 건 있는데 실제적으로 35%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기업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우리나라 나라 먹여 살린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전통 이제 수출 주력 상품이었던 석유화학이라든지 2차전지 이런 소재 쪽은 되게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나 이런 게 이제 받쳐주는 그림이거든요. 디스플레이 이런 거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매년 이제 우리나라 주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이 곧 실적이니까 그럼 실적이라면 한국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섹터가 뭘까? 그러면 딱 수출 데이터만 놓고 봐도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30% 수준이라면 시장 관점에서는 반도체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일단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크게 팔았던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아직 이 해답은 풀지 못했고 저만의 방식으로 계속 비슷한 이제 인사이트나 콘텐츠를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저의 방식이니까 두 가지를 한번 봐봤습니다. 크게 팔았다의 기준은 실제적으로 지분율 추이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작년 제가 조금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대략적으로 25년도 한 9월달, 10월달 절대 주가 기준으로 10만 원 정도 할 때는 전체 지분율이 50% 초중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함께하는 이 시간 삼성전자 절대 주가가 한 20만 원 전후 3, 4월 같은 경우는 48%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분율로 놓고 보게 되면 무려 2% 이상의 하락을 한 거죠. 무도 하이닉스도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분율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잖아요.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 연간 200조를 벌 수 있다고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로 팔까? 여기에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파는 그 비중하고 전체 주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는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도 많이 차지합니다. 실내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코스피에서의 비중은 무려 30%, 40%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가 본연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 환율이 올라서 비중을 줄이는 부분에서 전체 코스피 비중이 가장 높은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당연히 100을 기준으로 25억을 팔아야 될 거고, 그렇죠? 그 관점을 보는 게 가장 표면적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은 외국계 투자가들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가, 이거는 애널리스트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운용사가 하는 거죠.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주요 기관들이 있겠죠. 그럼 애널리스트의 생각과 운용사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는 내가 그 기업의 가치만을 분석하는 거고, 운용사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고가와 고평가와 저평가 또는 여타 산업에 대한 것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파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이 기업이 팔아서만 비싸서만 파는 건 아니에요. 일례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2월달 정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EWY라고 블랙록이 운종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ETF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블랙록의 ETF라는 거는 종목별 비중의 기준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ETF를 만들었네 그러면 특정 종목을 100% 사버리면 그게 무슨 ETF예요? ETF는 간접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5% 정도가 됐는데 똑같아요. 국민연금 25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왕창 판 거랑 똑같아요. 뭐냐? 기준을 했는데 그 주가가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버리면서 상대적 비중이 높아져 버린 거죠. 그럼 높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도 있었는데 참고로 지금 영상을 함께 이 시간에는 EWYS의 삼성전자 비중 25% 밑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 이제 과정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예를 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자금 자체도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깔끔하게 외국인들이 에서 팝니다. 많은 이제 매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조금 더 쉽게 보면 다시 올라가지고 환율이 높으니까 외국인의
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고,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중에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거기에 삼성전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지분 가치가 높은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지분율은 최고로 높진 않아요. 외국인 지분이 50% 넘는 건 금융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분의 상대적 가치는 제일 높은 거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의 시가총액이 1000조가 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지분을 맞추는 관점에서는 다른 거 10개를 팔래? 가장 큰 거 요만큼을 팔게.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았던 이유나 앞으로 팔 수 있는 그 주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뭐 쉽게 말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다. 그런 논리보다는 어찌 보면 그 상대적 배분에 의한 매도, 그 다음에 전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 드린 대로 글로벌 테크주에 대한 흐름 자체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거 떠나가지고 종합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 쪽으로 수혜를 준 거 맞긴 맞습니다만은 글로벌 투자가가 AI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 경계한다는 이슈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 공조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좋게 나온 흐름이 실제 기업 실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저희가 조금 전 그 반도체 수출의 반도체 비중을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26년도 초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수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30대 중반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비중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객단가 의미거든요. 많이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싸게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은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대략적으로 삼성전자가 30조 원 후반, 하이닉스가 30조 원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속도라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48조 원대 정도까지 전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고정 가격, 현물 가격의 상승세를 가지고 추정을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추정에 아킬레스가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일부 기업들에서 그런 노이즈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실제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비싸게 많이 사갔는데 여러 가지 이슈 비싸게 사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말하는 거죠. 아무리 너무 올라가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처음에 확 땡길 때는 반도체나 SSD 낸드 같은 경우가 뭐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고 많이 했는데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리니까 글로벌 전체 기준으로 2월 달부터 약간 멈추다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수출 실적이 올라가는 거하고 주가와의 괴리 관점에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거니까 수출 실적은 실물, 주가는 실물의 스토리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가 우선이냐, 수출 지표를 만들어내는 그 가격, 우리가 보면 반도체 가격이 우선이냐 묻는다면 반도체 가격의 상승세 지속이 우선이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그 가격 상승세가 만약에 주춤된다 그러면 그거는 반도체 가격이 오른 것 자체가 쇼티지, 공급이 제한적인, 쉽게 말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거 많이 안 만들어서 그래요. 아시겠지만은. 원래 DDR5나 다 만드는데 그거 안 받는 거 크고, 두 번째는 실제로 SSD의 수요치가 많이 가면서 그런 거잖아요. 원래 HBM 해가지고 고사양 가속기만 만들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추론 모델 학습되고 뭐 로봇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잘 안 쓰던 거, 배터리까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간 거거든요. 생산은 제한적이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AI 기대감이 더 큰가요? 실제 실적 기대감이 더 큰가요? 같은 논리예요. AI 기대감이 크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용처, 수요처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수요처가 커졌다는 거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말할 때 반도체는 말 그대로 하이 브로드밴드 메모리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8개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거고, 기존에 이제 DDR4, DDR5 숫자가 높아질수록 이제 고사양으로 볼 수 있는데 용처가 많이 커진 게 가장 핵심이에요. 용처라는 게 사용처가 되는 거고, 기존의 반도체가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데 들어가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용량 자체가 커지는 거고, 뭐 2, 3년 전만 해도 대부분은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챗 GPT라 그럴까요? 구동하기 위해서 실제로 비싼 HBM 고사양의 반도체가 들어갔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추동모래라 그러잖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로 나올 때는 이제 약간 저사양인데 실제적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어찌 보면 AI의 기대감 자체가 결정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진 거고, 이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넓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앞으로 AI 산업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끝날 수가 없는 산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거기에 일들여져 있고 그게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복제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시장이 죽었냐 안 죽었냐를 처리할 때 제일 먼저가 뭐냐면 복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복제품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건데 딥시크가 복제품이 되는 거죠. 똑같은 걸 만든 거잖아요. 싸게 만드는 거고. 또 최근에 6월 달에 뭐 구글 터보 퀀터도 약간 조금 다릅니다만 비슷한 내용을 갈 수 있는 거고, 25년도 9월 달에 아마존 구글의 주가가 신고가 갈 때도 챗 GPT를 넘겨버리면서 제미나이가 실제적으로 지금 유저 속도가
GPT를 이용하는 유저와 지금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하는 유저의 속도가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생기는 것 자체, 모방 제품이 나오는 것 자체는 산업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AI는 바로 그런 거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AI가 너무 편안해. 이거는 수요자 측면이고,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AI 된 용처 때문에 나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실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AI 산업이 실제적으로 사이클이 끌린다는 거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절대 불면의 진리가 되는 거고, 실내로 그거를 대체할 만한, 저는 지금도 대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대체할 만한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하면 그렇습니까? 이 표현 조심해야 되는데, 석기 시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근에 트럼프가 이 말을 하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스톤에이지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AI 산업 바뀌지 않는 거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첨단 기술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실적 기대감은 기존의 메모리를 만든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메모리를 조립하고 메모리를 붙이고 패키징 붙이고 PCB 쪽으로 확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저는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중동 변수로 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망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는 투자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리쇼어링 또는 공급망 이슈라는 거는 여전히 우리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할 당시도 비슷한 내용이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무역 관세 전쟁이 나올 때도 공급망 이슈가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단어가 리쇼어링이라는 단어죠.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고 에너지 자립망을 강화해야 된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실리콘의 주요 혹연이라든지 또는 헬륨 가스 같은 것도 대부분이 수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이 발생하고 중동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생산 재고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끝이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돌려보면 미국이 중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항상 수혜냐 피해냐 말이 많은 거고, 우리도 중국 반도체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게 중국에서 반도체 만든단 말이죠.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랜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5년 동안 놓고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헬륨 재고가 6개월밖에 안 났다 그러면은 부담을 주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해결되더라고요. 너무 제가 막연합니까?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교수님으로 주식을 해야 될지 트레이더로 해야 될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제가 이런 핵심 소재, 특히나 반도체나 핵심 소재 이야기할 때는 그냥 트레이더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사례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2000 중반에 아베 정권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를 블랙리스트에 처리한 적이 있었어요. 포토레지스트. 지금도 이제 삼성이라는 기업들이 내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나 이런 거를 받지 못하면은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 약간 주춤한 거 있었는데, 그거 자체 충격은 생각보다 낮았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아예 괜찮아, 6개월 정도는 알아서 구해오겠지, 이렇게 보는 건 아니란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 재료의 악재 노출들 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딥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정말 산업 전반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심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시장 관점에서 오히려 다른 재료보다는 묻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시장 주도주가 되기 전 떠오르는 신호나 전조 증상 있을까요?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가 되려면은 AI가 주도주니까, AI 산업 주도주니까, 그러면은 조건이 뭘까? 아주 너무 현문우답을 드리도록 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견조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견조란 단어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견조라는 거는, 주가라는 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우상향을 말하겠죠. 우상향을 말하는데, 시세 같은 경우는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빨리 갔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견조라는 거는 뭐냐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자체가 레벨을 떠나가지고 지금 당장 20만 전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 자체가 우리 미시적인 관점이고 거시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이 전방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나 비즈니스가 그대로 이상이 없어야 돼요. 삼성전자가 4월 초중순에 1분기 추정치를 발표하지만 그 추정치는 하나의 보고서 한 장이지 삼성전자 앞으로 비전은 나오질 않아요. 그 비전은 실제적으로 본 실적을 발표하는 4월 말에 나오는데, 그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본 실적을 발표해서 향후 전망이 어떨 건가에 대한 그 전에 나올 수 있는 신호가 하나 있어요. 그 신호가 바로
그 전에 발표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은 어떻게 보면 메모리 가격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걔네들이 캐펙스 투자라 그러거든요. 항상 그런 게 복합질 같아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4월달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다른 변수 관점인데 일단 중복되는 중동 이슈는 빼고 봤을 때 그런 거 다 약간 잠깐 껴놓고 반도체가 다시 주도주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뭡니까? 그러면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앤드 캐펙스 투자예요. 실적 발표는 어차피 미국 애들은 아주 약아가지고 항상 보면 7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잘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자본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푸시하는가.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 주도주들 또는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는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떤 업종이 상대적으로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주시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업종과 섹터 또는 종목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지금 같은 장을 먼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장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란의 이슈를 통해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라서 어찌 보면 주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안 좋은 리스크, 그러니까 시장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리스크는 우리가 이거는 주식 경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포트폴리오 분산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걸 시장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사고 방어를 사고 유가를 사고 뭐 통신주를 사고 방산주를 사도 전체 내수익률이 보존할 수 없는 걸 말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분산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버틸 종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장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의 주도주의 성격보다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먼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다시 원론으로 와서 그러면은 뭐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말이냐. 사실은 맞긴 맞는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게 또 아니잖아요. 중기 투자가 돼 있고 장기 투자가 돼 있으니까 말이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는 게 이제 왜 대외 변동을 해가지고 종합 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뭐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오늘 뭐 10% 올랐다가 내일 10% 빠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이 보일 것이며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낮고 그런 중에서도 시장이 생각보다 덜 빠지고 버틸 만한 업종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보면 글로벌 트렌드에 동조화되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트렌드에서 가장 그런 헤게모니가 통하는 섹터는 뭐냐? 에너지 인프라죠. 여러분들 아마 반도체 생각하셨을 거예요. 에너지 인프라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게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중동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재생에너지 강화해야 된다. 우리가 막 옛날 어르신들 표현으로 시급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그 중동에서 싸움 나니까 강국 따위 뭐예요? 우리나라 기름 한 번 안 난 나라에서 어디서 뭐 기름을 파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원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대적으로 버틸 가능성은 높은 그냥 우리가 개별적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 자원 개발, 에너지 뭐 인프라 또는 에너지 관리 이런 섹터들이 조금 더 버틸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뭐 재생에너지 관련 이슈가 되는 거고 또는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는 ESS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리튬을 리쇼링 또는 공급망 자립망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다 자원 투자하는 기업 뭐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주가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만은 자원 개발하는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벨엑스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 같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인프라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전력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뭐 새로운 원전도 맞긴 맞습니다만은 발전운에 대한 고민이라면 뭐 복합 화력 발전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뭐 BHI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단순히 주가는 시장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데 큰 관점에서는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재건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보는 게 어찌 보게 되면은 꼭 전쟁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실 제가 이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섹터거든요. 그 출발점이 원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전쟁 발생하기 전에 모든 트렌드가 뭐였어요? 그 많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할 것이 핵심이잖아요. 예, 그런 관점이 됩니다. 뭐 LS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LS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그 모든 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합니다.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송배전하고 전력을 관리하는 그런 쪽이 아마 계속적으로 전쟁 전후까지도 주도 섹터로 존재하지 않을까. 이 기업들이 많이 사족을 붙이다면 눈에 띄게 팍팍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인프라스트럭처니까. 저는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경이나 정책 대응이 실제로 증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정부가 뭐 유류 관련해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국회에서 아마 통과는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소득층 또 이렇게 유류비도 지원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 부양 관련인데. 근데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출시한 관점으로 바로 연결치면은 대형주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내수 관련주 쪽으로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 섹터가 이제 내수 소비 섹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쪽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바로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비 쿠폰이라는 형태가 되는 건데 보통 그런 나오게 되면 소비재들 쪽으로 매기세가 몰리는 게 있기는 있어요. 이게 이제 유료 쿠폰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이런 이슈가 나올 주시한 관점에서는 그게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많이 움직이는 게 이제 뭐 오유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주, 뭐 쇼핑 이렇게 가는 게 흐름이 있고 그 관점이 조금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직간접적으로 이 추경의 효과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추경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외부 환경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우리말로 풀어 쓰면 추가 경정 예산이잖아요.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긴급 수혜를 해주는 게 추경이란 말이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추경을 만드는데 그 원인이 더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혜 섹터의 흐름 자체는 생각보다 더딥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직간접적으로 추경을 한다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구나. 비상사태 선포를 한다고 하면은 이걸 인지하고 있구나.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일시적으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석유화학 이야기로 조금 이어가게 되면 우리가 석유화학에 이제 꽂힌 나프타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 나프타를 가지고 LG화학이나 금호나 대한유화나 롯데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그 수급까지 차질이 나오다 보니까 왜냐면 정유회사들이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나프타를 안 주거든요.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휘발유 뽑기가 바쁘지 지금 나프타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데 시장 같은 경우는 주가는 잠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잘 보면은 업황이 안 좋다를 반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야 돼. 추경을 준다 그러면 그쪽이 수혜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거꾸로 보면 안 좋으니까 추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일시적에 그친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낙폭과대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맞나요? 아니면 실적이 확실한 종목만 보는 전략이 맞나요? 4월 달에 이제 투자분들이 가장 그래도 믿는 구석이 실적이에요. 삼성전자 실적도 있을 거고요. 이제 4월 한 중하순 넘어가면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하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맞는 말이에요. 야, 그래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우리가 버틸만 하다. 버틴다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시장 안정화되면 금방 올라간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공존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확인하는 실적은 지나온 실적.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앞으로 실적.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진 게 항상 뭐 제가 조건을 다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전쟁이 없었을 때 실적 추정치하고 전쟁이 있어 나서의 실적 추정치가 조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지금의 상태의 속도를 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변수가 생겨요. 원자재 수급이 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헬륨 가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거고. 근데 또 매출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우리가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정유 시설만 폭파된 게 아닐 텐데 아랍에미리트든 중동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다 폭파됐을 건데 뭐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역시나 재건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많이 드는 거고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4월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4월이라면 저라면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섹터를 먼저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현대차, 기아차 실적 너무 좋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봐봐요. 실적이 좋은 거하고 주가가 덤핑된 모멘텀의 괴리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실적이 좋아도 실적이 만약에 100을 벌다가 200을 벌었어요. 근데 주가가 100에서 200까지만 가고 조금 많이 가서 300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이 주가가 500까지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 기업은 100에서 200의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주가는 500까지 갔다가 300까지 내려와 있어요. 좀 어떤 관점이죠? 이미 내 종목의 수익률은 50만 원이 30만 원 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실적 시즌이라 했을 경우에 어느 주가 관점 자체가 너무 부러지면 안 돼요. 물론 부러져 있지만은 그 기업들이 부러진 이유가 뭐 시장 때문에 부러져서 올라오는 가인 갈 건데 만약에 우리가 안정화될 때 많은 분들이 추가 매수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사실 상관없다는 말은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그것도 항상 트렌드는 맞지만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는 낙폭 과대보다는 실적이 확실한 걸 보긴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실적으로 오른 거하고 멀티플에 오른 거에 합을 계산해 봐야 돼요. 너무 어렵나요? 반도체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반도체는 사실 멀티플이 많이 간 건 없어요. 그냥 HBM은 각 실적이 있었고 HBM은 모멘텀이었고 하이닉스한테는 HBM이 실적이고 삼성전자한테는 모멘텀이고 대신 두 다의 공통점은 바로 디램과 낸드 가격이 폭등인 거고 AI 수요에 대한 희망회로는 그냥 일정 부분의 모멘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현대차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긴 있는데 제가 과거 주가를 놓고 보면 현대차 40만 원 이상, 기아 한 10만 원대 정후반은 전부 다 로봇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로봇 프리미엄. 물론 로봇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 로봇 프리미엄이 아무리 대세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디스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실적 시즌에 들어갔을 때는 현대차는 실적으로 움직인 것보다는 로봇 프리미엄, 그 다음에 그 로봇 프리미엄이 결국에는 실적을 가져올 거라는 상상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상상력 플러스 현실화죠. 그런 걸 조금 구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디테일하게 드리겠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 많이 빠진 것들, 실적은 좋은데 많이 빠진 종목들이 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해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개별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건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좋은 섹터가 있고 길게 봐야 하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막상 여러분들이 4월 중하순 또는 이제 5월 달 되게 되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종목들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흔한 표현이 세론이라 그러잖아요. 소산유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런 단어가 보통 음성적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원래 지금도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아질 섹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겠죠. 그것도 삼성 하이닉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약간 올해는 덜 괜찮을 거야. 그 2차 전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시장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은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정상적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하고 있고, 미국 정치도 그리 변동성이 크지 않고, 약간 원자재나 주변주 안정화됐을 때는 첫 번째 섹터가 훨씬 높이 갑니다. 원래 좋은데 더 좋아질 섹터가. 반대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어느 정도 뭔가 혼조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거꾸로 보면 밑에 애들이 제가 볼 때 먼저 가요.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섹터가 하반 경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을 잘 구분해보면 2차 전지나 ESG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건 없어요. LNF 정도면 많이 올라왔지. 나머지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 SDI라는 기업도 잠깐 예를 들어보면은 적자거든요. 적자예요. 적자인데 빠르면은 올해 내년도 정도 초반에는 적자가 축소된다 그러고 ESS 모멘텀을 그런다니까 주가가 견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시가 좋을 때는 원래 잘 버는 쪽으로 매기세가 확 몰립니다. 정시가 불안하면 확 몰렸던 그 기업들의 주가가 비싸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어차피 이 회사는 앞으로 실적이 축소될 거야. 적자가 축소될 건데 모멘텀이 괜찮아, 스토리가 괜찮은 쪽으로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요. 요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하나 조금 첨언할게요. 조선 섹터 같은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수주해놨으니까. 근데 주가가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조선주는 통상적으로는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실적은 시장이 어느 정도 수주 잔고로 움직이는데 약간의 변칙이 하나 있는데, 실적 시즌 전에 조선주가 실적과 모멘텀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실적 발표 시즌에는 좀 못 가는 성향이 있었고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반대로 올해 26년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연초 반짝, 2월 초 반짝 두 번을 빼고 나면 우리가 말할 때 별로 주가 상승한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수주를 떠나가지고 미국과의 조선협력, 방산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진행 상태가 현재 약간 중동 이슈나 여차 복합적으로 멈춰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시즌에 상대적으로 빛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창봉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주식 클래스 하창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일 이제 하나의 컨텐츠를 또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밤 10시,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주중의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주요 이벤트, 인사이트,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이제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상황이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클래스 하창봉, 또 저 이름 또는 주식 클래스를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많은 컨텐츠도 함께 하시고, 항상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